야, 의원님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의원님은 이제 국회를 떠난 이후에도 같이 있던 보좌진들이 네. 정말로 잘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도 가 있던 보좌진들도 있고 장관 보좌관도 누구나 하고 장관 그러니까. 보좌관도 네. 있고 뭐 또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호 후보 보좌했던 보좌진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저 빼고 다 잘 됐어요. 아니 의원님이 워낙 실력파셔서 그런지 보좌진들도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잘 배워가지고 나가서도 잘된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같이 팟캐스트 했던 분도 잘 되고 있어요. 예전에 민정당이란 팟캐스트 하셨거든. 아 민정당? 네, 민정당,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과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함께했던 팟캐스트. 자, 민주당 몫은 누구였죠?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우리 최민희 의원과 제가 팟캐스트를 네. 꽤 오래 했어요. 한 1년 넘게 했는데 아니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아니 우리 의원님은 그러면 최민희 그 후보랑 관계는 굉장히 원만하시겠네요. 아니야. 뭐 얼마나 대차게. 아 방송에서는 쓰게 그래도 이제 워낙 아니 원체 오래 하셔가지고. 저보다 한참 선배시고 네. 민원연 뭐 사무총장 민원연 대표를 하셨잖아요. 네. 시민운동 할 때부터 잘 알죠. 근데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처럼 약간 뭐라 그럴까 강팍함 같은 게 그때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치하면서 왜 이렇게 좀 강팍해지셨는지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는지 좀 안타까워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많은 분들 얘기가 그래요. 그 최민희한테 권력을 주면 이상해지고 권력이 사라지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한테 수석 최고위원 자리까지 맡긴다. 아이고 2년 뒤 총선이 어떻게 될까 벌써부터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완장 차면 이상해지는 대표적인 분이 홍준표 그렇지. 전 시장인데 아 평시에는 괜찮은데 멀쩡해요. 그분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데 네.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자기 얘기할 때는 거의 틀린 얘기고 그리고 그분이 그냥 뭐 특별히 무관의 제왕으로 있을 때는 멀쩡해요. 근데 완장 차면 이상해져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어떤 직이나 완장이 없으면 어느 정도냐면은 아니 민주노동당하고 다르지 않아 논리가. 홍준표 지향점이. 전 시장이 그럼요. 그래서 야 이분은 진보 정당 가도 되겠다. 그런데 또 무슨 뭐 경남지사를 하고 대구시장을 하고 그러면은 그 경남지사 할 때 그 공공의료원 없앴잖아요. 아, 그 논란이 됐었죠. 노조를 네. 막 그 비난하면서 말이죠. 그 완장만 차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그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뭐 최민희 후보 얘기로 시작을 좀 해봤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경선 열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의원님 전당대회 총평을 좀 해보시면 좀 어떨까요? 일단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2012년에 정치권에 들어왔거든요. 네. 한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봤는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대선 후보 경선 그 어떤 당내 경쟁을 다 막나해도 이번 같이 치열한 게 있었나? 야 보시기에도 네, 직접 싶을 정도로 격렬했어요. 근데 격렬하긴 한데 뭘 위해서 격렬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할 건가가 좀 불분명해요. 청사진이 없다. 네, 그래서 여당은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당이라는 거는 한 사회의 다음 경로를 조직하는 그런 세력이 정당이에요. 근데 하물며 지금 대통령 임기 1년밖에 안 지난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뭐 파묘 적통 이런 얘기는 한참 나왔는데 네. 앞으로 미래에 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더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전 경쟁을 하면 사람들이 미래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비전 경쟁이 없으면은 자꾸 너 그때 뭐 했어? 이걸 하거든. 근데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네.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 말씀대로 적통 논쟁 가다 보니까 97년도 DJ 얘기 나오고 2002년도 노무현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97년이 20년 전이 아니라 30년 30년 전이에요. 30년 30년 전. 그러니까. 네. 참 그때가 또 제 나이는 20대 때였고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얘기 갖고 지금 저 미래를 그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타당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렇잖아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이재명 정부의 그 몰락이냐 고냐 지금 이 숙명을 안고 지금
이 판에 뛰어드는 것이고 정청래는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은 자기 정치 인생은 끝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 그 정도로. 그럼요. 아름다운 어떤 뭐, 네. 뭐 승복 그리고 대단결 이 서사가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정말 목숨을 건 지금 한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런 상황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새 후보들을 이렇게 전대 레이스 가지고 관찰을 좀 해보니까 원래 개인적으로는 좀 친분이 있는 분이 좀 있으세요? 그나마 세 분 중에 네. 개인적 접촉이 꽤 있었던 분이 정청래 후보죠. 아, 정청래 19대 후보. 때 의원을 같이 했고 아, 그렇네요. 네. 정청래 그 대표가 18대 때 떨어졌었어요. 아, 맞다. 17대에 탄돌이 됐다가 음. 18대에 떨어졌다가 19대에 다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본인도 약간 초선 같은 심정으로 뭐 그때 비교적 가깝게 지냈어요. 네. 그때 지낼 때 그 정청래 후보랑 멀리서 이렇게 대표 후보로 나와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정청래 후보를 보니까 같은 점도 있고 달라진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달라진 점이 없는 게 놀라운 거죠.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때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진짜. 이 일관성이 있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정치인이. 근데 일관성이 있으면서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관성은 있는데 벌써 10몇 년 전 버전하고 똑같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는 선수도 4선이고 당 대표까지 지내셨고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도 네. 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그 정치적 얼굴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경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왜 저분은 그 이 버전이 똑같냐 예전하고 그래서 그게 좀 놀라웠고 그러니까 저는 지난 1년간 정청래 대표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저는 무능하거나 뭐 혹은 정치적으로 아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나름의 그 유능함이 있고 그 나름의 또 뭐 전략도 있고 판단도 있는 사람인데 여당 당대표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그런 선명한 개혁 좋아요. 좋죠.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당은. 그렇게 난 진영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뭐 진영 결집시키고 그런 걸로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그거 말고 다른 요소들이 좀 필요해요. 통합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야당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근데 야당 대표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국정 운영의 폭이 매우 좁아져요. 여당 당대표가 그러면. 그래서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번 판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민주당 내부의 평가예요. 근데 이거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사실, 네. 그러면 뭘 할 거냐? 똑같아요. 선명한 개혁이다. 검찰 개혁이고 뭐 언론 개혁이고. 그럼 답이 안 나온 거죠.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초장에는 사실은 정청래 후보가 그런 의견들 때문에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많았죠. 실제로 네. 3명의 후보 중에서도 가장 늦게 등록을 한 면이 없지 않았던 건데 우리 사실은 김용민 그 평론가님도 네. 원래 정청래 후보랑 가까운 거라는 것은 과거에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고 거기서 있는데 타죠. 네. 예, 매우 가까웠고 그분이 또 저 예전에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때 차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주승용 음. 의원하고 갈등이 빚어졌잖아요. 그랬죠. 주승용 최고위원이 자꾸 당 대표를 건드리니까 그 뒤에서 그 문재인 대표 돕는답시고 계속 그 자리에서 딴죽을 걸고 반박하고 공갈 발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 네. 그래서 완전히 이 양반이 코너에 몰릴 때 제가 열심히 후방 지원을 하셨던 쉴드를 네. 쳤더니 연락이 온 거야. 정청래 의원한테. 그래서 저는 고마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멈춰. 도움이 안 돼. 아, 우리 김용민 평론가의 도움은 이게 네. 도움이 아닌 거다. 그게 어떻게 막말이냐라면서 막 옹호를 해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너무 그럴 나갔어. 아니 우리 김민석 후보나 송영규 후보라는 개인적으로 접촉점이 좀 있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김민석 그 의원과는 공교롭게도 잘 알지 못했던 사이였는데 알게 된 계기가 2012년 낙검수할 때 그때 여기저기서 많이 팔려가지고 네. 제가 급기야 이제 군산에 내려갔어요. 아, 군산. 그래서 어떤 정치인 이제 총선 19대 총선을 준비하는 어떤 정치인의 북 콘서트를 갔는데 그 정치인이 누구냐? 당시 민주당에 있었던 함문경. 아. 지금은 국민의힘 네. 마포을 거기 지역위원장이잖아요. 그 양반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고 할 때 그 북 콘서트에 갔는데 그 자리에 2명의 게스트가 왔어. 누굽니까? 서울대 동기였던 동기니까. 네. 조국. 김민석.
김민석. 야, 이것도 재밌는 그림이네. 하문경까지 세 사람이 이게 네 사람이. 셋다 다르거든요. 지금 노선이.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을 알게 됐고, 의원을 알게 됐고, 네. 그리고 나서 뭐 하여간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시잖아요. 그 제가 김어준하고 유시민을 막 비판했을 때 좋아요 눌렀다가 더 논란이 됐었던. 예, 하여튼 뭐 김민석 최고위원과는 그런 인연이고, 뭐 송영길 대표는 워낙 그 야인이었을 때 또 검찰에 의해서 맞아요. 네. 감옥도 다녀오시고 뭐 온갖 고초를 가서 겪을 좀 때 많이 도와주셨죠 그때도. 그렇죠. 네. 또 같이 이 사람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타도를 외쳤죠. 누구냐? 변희재.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예. 송영길 후보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우리 평론가 여러분들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주목도가 사실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몇 그렇지. 번의 토론을 통해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육선에 당 대표까지 지냈던 그런 본인의 이제 오래된 정치 경험과 내공. 그게 약간 이제 가장 여유로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고. 네. 하나는 마음을 비웠어요. 이게 욕심이 있으면은 계속 자기 검열을 하거든. 그렇지. 이 말을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까지 내가 세게 얘기해도 될까 말까. 음.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돌직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약간 유머 코드까지 더해줘가지고 네. 지금 3위 후보로 쳐져 있지만은 평가는 뭐 전당대회가 사회적 끝나고 평가는, 나면 네. 가장 제가 보기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다음에 뭔가를 기약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입각이 될지 뭐 아니면 서울시장 뭐 출마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호감도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일단. 이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호감 가는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약간 호감도를 굉장히 올렸어요. 그리고 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약간 좀 이렇게 거칠었는데 최근에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만나도 보고 이렇게 통화도 해보니까 상당히 유연해진 게 좀 느껴져요. 언론을 대하는 송영길의 태도 상당히 달라졌다. 유튜브에 최적화됐어요. 그래서 뭐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도 나왔고 많이 나왔어, 심지어. 예, 예. 네. 그리고 또 가끔 식자를 의식해서였는지 그 양파를 사과 먹듯이 그렇게 깨물어 드시기도 하고 말이죠. 예. 양파 관련된 별명도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그 이전에 또 물병 드립 있잖아요. 물병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싶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해서 태토남, 국민 태토남이 된 지경인데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 빼고는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다. 당선 빼고는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다. 예. 정말 극찬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특히 토론 3차 토론에서 광주방송 토론에서 네. 국정과제 1호 질문 있잖아요. 야 이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예. 정말로 하이라이트였다. 네. 이번 레이스에 그런 예.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 연설회 때 싫다는데 왜 나오냐고. 그게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적인 어떤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 정청래 후보를 향한 가장 핵심적 질문이죠. 아니, 그러니까 왜 나왔냐고 왜? 싫다는데 왜 자꾸 나와가지고 뭐 혼자 뭐 이 대통령 지키겠다 그러는데 스토커 아니냐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예. 약간 결과론이긴 한데 송영길 후보가 출마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야 몰라요 그거는. 네. 1대1이 됐으면은 그게 김민석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지, 정청래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지. 저는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건데, 근데 의원님도 토론을 잘하시고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하다 보면은 우리 참모들하고 중요한 토론 나갈 때는 상의도 좀 하잖아요. 그럼요. 이런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원래 나오는 겁니까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는 설마 모르랴 하고 참모가 그걸 건의했는데 에이, 설마 모르겠어. 근데 물어보니까 진짜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당정 간의 불협화음 논란이 많았고 네. 그걸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저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자기 생각만 꽉 차 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회 때 정청래 대표가 갔어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1호를 모른다는 게 아니 나도 아는데 같은 당도 아닌 그러니까요. 개헌이고 5.18 네. 전문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당 대표가 모른다는 거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심이 네. 없는 거고. 아 저게 결국에 자기 정치나 불협화음의 실체구나. 난 그게 딱 보이더라고. 근데 그거를 50% 아니하고 받으니까 이거 뭐 유튜브 댓글도 아니고
저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걸 그렇게 받으리야 싶었는데 그 그렇게 송영길 후보를 성대모사는 박영식 씨가 네. 그 전날에 예측했어요. 아마 야, 다음 저도 토론회 깜짝 때 놀랐어, 다음 보니까. 토론회 네. 때 69호가 뭐냐 79호가 뭐냐 이 말이 나올 거다. 음. 아니나 다를까 50%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걸 갖다 유튜브 댓글 정치라고 얘기하는 게 네. 실제 그 진영 내에서 그런 댓글들이 달렸을 거예요. 어.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가 커뮤니티 정치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본인은 딴지 게시판이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딴지 게시판의 국정과제 1호는 내란 청산이거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과 소통하면서 거기에서 보이는 기류 이게 이제 자기 정치의 이 네. 나침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댓글 정치를 하는 거예요. 50% 아세요? 뭐 보고 읽는 건 누가 못하냐고. 그래서 저는 저거는 여당 전당대회 그 당대표 후보의 수준은 아닌데